소금장수에서 왕이 된 남자 고구려 미천왕 이야기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그 극적인 삶 유명하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만든 아주 결정적인 인물, 바로 국상 창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미천왕의 생애 기록이라든지 또 창조리에 대한 여러 토론들, 관련 연구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인물의 관계를 보면요. 단순히 뭐 왕위 계승 과정 이걸 넘어서 당시 고구려의 그 치열했던 정치 상황, 또 권력 관계 같은 걸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리가 어떻게 미천왕을 왕으로 만들었고 또 그 후엔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맞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개인의 운명이랑 역사의 큰 흐름이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걸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시대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미천왕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바로 전 왕이었던 봉상왕. 아, 이 사람이 엄청 포악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기록을 보면 자기 숙부 또 동생까지 죽였다고 나오니까요. 그 동생이 바로 미천왕의 아버지 돌고였죠. 아, 자기 혈육까지. 네. 백성들은 뭐 재해다, 폭정이다 해서 엄청 시달렸고요. 그러니까 왕의 조카였던 을불. 이게 미천왕 본명이죠. 네, 을불. 이 을불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궁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죠. 자료들을 보면 뭐 머슴살이는 기본이고 소금 장수하면서 전국을 떠돌았다고 나와요. 소금 장수요? 왕손이. 네, 심지어 뭐 소금값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고 신발 도둑으로 몰리기까지 했다니까요. 어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생을 한 거죠. 정말 밑바닥까지 경험했네요. 그런 상황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창조리. 근데 이 창조리 임명 과정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대사자 출신 문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봉상왕이 국상, 그러니까 최고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그전 직위가 대사자였단 말이죠. 보통은 더 높은 관등인 패자 중에서 국상이 나왔는데 이건 좀 이례적이었죠. 그래서 이게 혹시 봉상왕이 좀 자기 맘대로 인사를 한 건가? 아니면 귀족들 사이에 뭔가 좀 알력 다툼 같은 게 있었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시 귀족들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단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창조리가 봉상왕의 폭정을 보면서 여러 번 간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렇죠. 폭군한테 간언이 통할 리가. 결국 다른 신로들하고 뜻을 모아서 폐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숨어 지내던 을부를 찾아내죠. 아, 드디어 만나는군요. 네. 그리고 봉상왕이 사냥 나간 틈을 타서 거사를 딱 일으켜서 을부를 새로운 왕, 미천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야, 창조리의 이 결단이 진짜 고구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네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새로운 시대를 연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미천왕을 만든 1등 공신 창조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이후 기록에 창조리가 거의 안 나와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점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토사구팽이요? 네,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추론인데 아까 말했던 그 파격적인 국상 임명 과정 있잖아요. 네, 대사자에서 바로 국상으로. 그게 다른 귀족들의 어떤 질투나 반감을 샀을 수도 있고요. 또 미천왕 입장에서는 자신을 핍박했던 그 봉상왕 시절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창조리가. 그렇죠. 봉상왕이 임명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림자를 좀 지우고 싶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아, 권력이라는 게 참. 네, 뭐 킹메이커가 새 권력이 안정된 다음에는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지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패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삼국사기 열전에도 뭐 별다른 추가 정보는 거의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당시 국제 정세를 한번 볼까요? 미천왕이 왕이 된 게 4세기 초잖아요. 이때 중국 대륙이 엄청 혼란스러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서진왕조가 그 팔왕의 난이라고 황족들끼리 막 싸우면서 국력이 완전 쇠퇴하고 있었고요. 곧 이어서 북방 민족들이 막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말 대분열기였죠? 아, 중국이 정신 없을 때군요. 그렇죠. 미천왕은 바로 이 혼란기를 기회로 본 겁니다. 어떤 기회로요? 바로 영토 확장이죠. 특히 수건이었던 요동 쪽으로 진출할 기회. 근데 그 전에 배후를 먼저 안정시켜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배후 안정이라면 기록을 보면 먼저 남쪽의 서안평,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 하구 근처거든요. 거기를 먼저 점령해서 후방을 다집니다.
이게 311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한반도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중국군은 바로 낭난군하고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내버립니다. 아, 드디어 낭난군, 대방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군요. 이게 313년? 314년?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과거에 그 동천왕 때 위나라한테 배후를 찔려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주 영리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죠. 배후를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동으로. 네, 그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요동의 강자가 바로 모용선비족이었어요. 이때부터 고구려랑 모용씨의 아주 길고 지긋지긋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미천왕은 말년에 남쪽의 후조라는 나라랑 손잡고 이 모용씨를 협공하려고 시도까지 했었어요. 죽기 직전까지 요동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거죠. 와, 정말 끊임없이 움직였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미천왕의 그 드라마틱한 죽이 뒤에는 창졸이라는 인물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고요. 네, 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 창졸이의 행적이 좀 묘연해지는 건 뭐랄까 권력의 속성 같은 거를 좀 생각해보게 만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천왕의 시대는 외부의 혼란을 이용해서 고구려의 수건 사업, 영토 확장을 실제로 이루어낸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 네, 특히 낭랑 대방 축출은 정말 큰 업적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요동을 향한 꿈은 결국 모용씨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죠. 심지어 죽은 뒤에는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게 되고요. 아, 정말 끝까지 순탄치 않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미천왕이 그 후조와의 연합을 성공시키고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그랬다면 고구려의 역사,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